점점 유럽 전역에서 무인 시스템들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사회 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프랑스 문화부는 해결책을 찾고자 한국의 무인 카페 성공 사례를 공식 조사하기로 발표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유럽 시민들은 오히려 강한 반발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한다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오미 엘로디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문화교류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던 한국 출장 경험인데 사실 처음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월요일 아침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몇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우리 팀장인 마르크가 프로젝터를 켜며 아시아 지역 무인 서비스 도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나라의 무인 카페 사진들이 나타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무인 카페 시스템에 대해 들었을 때 말이죠. 무인 시스템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번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자라면서 봐온 것들이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광경들, 심지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까지. 이런 현실을 매일 목격하며 살아온 저에게 무인 시스템이란 건 그저 이상적인 꿈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때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던 야마다 유키코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유키코는 일본 출신 여행 유튜버인데 한국 관련 영상을 자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속 유키코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죠. 한국, 그냥 착한 척하는 나라죠. 사실은 CCTV 천국일 뿐이에요. 감시당하니까 착하게 행동하는 거라고요. 진짜 속마음은 다를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공짜로 커피 먹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죠. 사람의 본성을 너무 믿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미셸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무도 안 볼 때는 다르잖아라고 했고 장은 감시 카메라 없으면 바로 망할 거리라며 웃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갔어요. 팀장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인 카페 성공률은 90%가 넘어요. 손실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그건 감시 카메라 때문이겠죠. 유키코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카메라가 없으면 똑같을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다르다고요. 제가 한국에서 촬영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계속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의 무인 시스템이 성공하는 이유가 단순히 감시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착해서일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할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파리의 한 무인 서점이 절도 피해로 사흘 만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화면에는 텅 빈 책장들과 실망한 사장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는데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책을 그냥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십 권씩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스페인의 무인 카페 소식도 들렸습니다. 매출 손실이 83%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커피는 마시되 돈은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두까지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한국은 왜 괜찮은 걸까? 정말 CCTV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호기심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 출장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의 무인 시스템이 정말 성공적일까? 유키코 말처럼 단순히 감시 카메라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도 말이죠. 파리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근처 무인 카페를 찾아갔어요. 구글 지도에서 찾은 작은 카페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짜로 아무도 없었거든요. 카운터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커피 머신과 간단한 간식들만 있었어요. 벽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맘대로 드세요. 대신 마음은 지켜주세요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상업 공간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커피 머신 옆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양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카메라가 있나 싶어서 말이죠. 천장을 보니 작은 카메라 하나가 있긴 했지만 파리의 상점들처럼 여러 개가 설치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중년 남성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몰래 지켜봤어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싶어서 말이죠. 남성분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뽑으시고는 양심함에 돈을 넣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어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도 들어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커피를 뽑고 돈을 넣고 가시더라고요. 심지어 거스름돈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말이에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훔쳐가네. 중얼거리며 저도 커피를 한 잔 뽑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돈을 안 내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1,000원짜리 지폐를 양심함에 넣고 카페 한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건 정말 아무도 돈을 안 내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내고 가셨어요. 더 신기한 건 양심함이었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누구든 손을 넣으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분들은 거스름돈을 더 넣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유키코 말처럼 정말 카메라 때문일까? 하지만 카메라 하나로 모든 걸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거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데 앞사람이 물건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뒷사람이 자연스럽게 주워서 건네주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유키코의 최신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의 무인 카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인들은 CCTV 없으면 똑같아요. 착한 척 그만하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비슷했어요. 위선적이다. 감시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같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달랐어요. 사람들의 표정, 행동, 분위기 모든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누군가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게 오래 갈까?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현상의 진짜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사회학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종진 교수님이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공공의식과 정서심리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니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나라의 사회 현상을 비교한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미 씨. 한국의 무인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박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회는 법보다 눈치가 지배하죠. 근데 그게 질서로 진화한 겁니다. 서구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눈치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누군가 보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감수성이 있어요. 이건 감시와는 다릅니다. 스스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박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나는 이걸 해도 되나? 를 법적 기준으로 판단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를 먼저 생각하죠.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공포심이 아니라 배려심인가요? 맞아요. 박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감정으로 이뤄진 인프라입니다. 도로,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 사회 인프라인 거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한국의 질서를 단순히 감시나 억압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현대에 와서는 교육과 사회 분위기가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특히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요.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인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나 감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배려와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다른 무인 카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남, 홍대, 명동. 어디를 가도 비슷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내고 쓰레기도 치우고 심지어 의자도 제자리에 놓고 갔어요. 한 카페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왔는데 아이가 직접 동전을 양심함에 넣더라고요. 엄마는 잘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어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는 가치관이구나 싶었어요. 저녁에는 대학로 근처 무인 서점에 가봤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책은 가격표를 보고 돈을 내고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몇몇 분들은 책을 읽은 후 제자리에 정리해놓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유키코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유키코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배려심이었는데 말이죠. 댓글들도 다시 읽어봤어요. 대부분 편견에 가득 찬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식적이다, 감시받아서 하는 거다 같은 반응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였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타보고 싶어서였어요. 과연 바쁜 시간에도 사람들이 질서를 지킬까 궁금했거든요.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리의 출근 시간 지하철을 생각하면 아수라장이 되어야 정상인데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파리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양쪽으로 비켜서서 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임산부가 타자마자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임산부분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고요. 한 정거장을 더 가니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초등학생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거든요.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그 안에 넣더라고요. 주변 어른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였거든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며 생각해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거든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대학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 궁금해서였어요.
홍대 근처 무인 카페에 들어가니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는 한 구석에 앉아서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돈을 내고 자리를 정리하고 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심지어 친구들끼리 와서 떠들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한 테이블에서는 더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대학생 4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휴지를 가져와서 함께 닦아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카페 구석에 있던 걸레까지 가져와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행동이었거든요. 저녁에는 시장 구경을 갔어요. 동대문 근처의 전통시장이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걸 봤습니다. 상인분들이 외국인인 저를 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영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말이에요. 한 아주머니는 제가 헤매고 있는 걸 보시고는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 따뜻함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시장을 나서면서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은 무인 카페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있는 문화였던 거죠.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수성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하면서 점원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깊게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무인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마침 중년 남성분이 커피를 마시고 계셨거든요. 실례합니다. 외국인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무인 카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못 마시잖아요. 그럼 안 되죠.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복잡한 이론도 없고 거창한 철학도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카페가 성공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가져가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카페도 운영이 안 되고 사람들도 커피를 못 마시고 그럼 모두가 손해 아닌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구나. 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무인 카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문화,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유키코의 편견 어린 영상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회사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무인 시스템이 성공하는 이유는 감시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배려심이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미셸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무도 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내고 가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말이에요. 그건 좀 믿기 어려운데. 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직접 찍은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무인 카페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내는 모습,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 시장에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을 말이죠.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무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스템만 가져온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서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단순히 무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에서 특강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한국에서 발견한 감정 인프라였습니다. 강의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국제관계학과, 사회학과, 심지어 경영학과 학생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감정으로 만들어진 사회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감정 인프라요? 그게 뭔가요? 도로나 다리 같은 물리적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배려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을 말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카페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내는 모습, 지하철에서 줄을 서는 모습,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을 말이죠. 진짜 가능한 건가요? 한 여학생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학생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건가요?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 같아요. 가족 교육, 학교 교육, 사회 분위기가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특히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저는 박종진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도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하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다른 사람을 조금씩 더 배려하는 마음부터 말이에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중 한 학생은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할 일이 더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키코의 채널에 댓글을 달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프랑스인입니다. 영상을 보니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댓글 남겨요. 저는 정중하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인 카페 문화는 감시 카메라 때문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직접 관찰해본 결과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었거든요. 가장 강한 시스템은 감시가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게 한국엔 있더군요. 댓글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제 댓글에 많은 반응이 달렸어요. 물론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지만 공감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은 진짜 특별해요.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서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흥미로워하며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여러 도시의 무인 카페를 방문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고등학생 김민준 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인 카페에서 돈 안 내고 가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못 마시잖아요. 그리고
양심에 찔리고요. 대구에서 만난 주부 이영희 씨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말해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함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광주에서는 대학교 교수님과도 인터뷰했어요. 한국의 정서 문화는 수천 년 동안 형성된 거예요.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고 공동체 생활의 경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박종진 교수님과 다시 만났어요. 한국에 이런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 영감을 줄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박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화였거든요. 다큐멘터리를 편집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편집이 끝나고 첫 상영회를 열었어요. 파리의 작은 극장에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문화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한 관객이 물었습니다. 배우는 것보다는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관객이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건가요? 문제는 없나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타인을 배려하려는 노력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가 더 좋아지는 걸 봤거든요. 상영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온라인에 공개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넘겼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외국인 시각에서 본 우리 문화가 새롭네요. 저도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키코 같은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과장된 거다, 선택적으로 본 것이다 같은 비판들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직접 경험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본 후 한국을 방문한 유럽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각자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경험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탈리아의 한 학생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가서 보세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그동안 바쁘게 지내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처음 찾아간 곳은 역시 무인 카페였습니다. 1년 전과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돈을 내고 자리를 정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문화구나. 박종진 교수님도 다시 만났어요. 나오미 씨 덕분에 한국의 정서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교수님 말씀이 없었다면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무인 카페의 성공 비결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한 문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문명이란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통해, 글을 통해,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본 그 아름다운 문화가 더 많은 곳에서 꽃 피우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유키코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댓글처럼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시스템은 감시가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